오늘 수업은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인데요. 노동조합에 앞서서 잠깐 헌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인데요.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하죠. 물론 이 노동 3권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노동 3권의 보장은 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임금과 같은 노동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해지는데요. 이 노동력이 생활 수단인 이 노동자에게 그 노동 3권의 보장은 곧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제도적 기초로서의 의의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대 시민사회는 이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는 형식상으로는 모두 자유롭고 대등한 인격의 주체였던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용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죠. 이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자기가 가진 유일한 수단인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천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계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게 그 노동자에게는 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같은 불리한 노동 조건을 감수할 자유였던 거죠. 이게 싫으면 나머지 자유라는 건 실업의 자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굶어 죽어야 하는 자유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유주의의 깃발을 들고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는데 결국 소수의 자본가들이 엄청난 부를 독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 다수의 노동 대중들은 생활이 더 비참해진 거죠.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 대량으로 발생한 노동 대중과 그 다음에 소수의 독점 자본가 사이에 이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자, 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이 거의 이제 바닥을 칠 정도로 좀 약화된 상태인데요. 자, 이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이 노동 조건을 개선을 하고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혁명의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좀 다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동법이나 노동 3권의 문제에 접근할 때 일단 이 밑바닥에 이제 깔고 가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냥 두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법이나 노동 3권 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이런 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이나 노동법 또는 노동운동이 실제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옹호하고요.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이 노동운동이 아니라
혁명운동인 거죠. 어쨌든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생활 수준을 좀 벗어나기 위해 서로 단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노동 조건에 대해 교섭을 하고 또 파업을 벌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운동이 조직되고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자본가 계급과 이 국가는 노동 3권 자체를 좀 불온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탄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이라는 게 시민법적 원리에 반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적대시하고요, 강경하게 진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다가 이게 워낙 이제 들불처럼 번지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임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노동 3권이 법 제도적으로 승인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노동 3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최초로 이 헌법에 규정한 건 이 바이마르 헌법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죠. 자, 이 혁명으로 이 재정이 붕괴가 되고 사회민주당 우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요. 이 독일 공화국이 헌법이 이때 이제 독일 공화국 헌법이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이마르 헌법, 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요,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수립할 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존속하게 되죠. 자, 바이마르 헌법 제 159조는요, 이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결사의 자유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된다.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약정이나 조치는 위법하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이제 165조 제1항에서는 노동자는 사용자와 함께 대등하게 임금과 노동 조건의 결정 등에 참여한다 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요, 많은 나라들에서 이 노동 3권을 헌법에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이제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 있고요. 1946년 일본 헌법, 일본국 헌법이라고 하는데요. 제28조 있고요. 1947년 이탈리아 헌법 제30조, 그리고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 이렇게 이제 그 주요한 나라들에서 헌법에 노동 3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헌법은요, 이 쟁의권, 단결권,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 조건의 결정과 기업 관리에 참가할 권리, 이런 것까지 보장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1948년 재헌헌법에서부터 이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제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은 1871년에 이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됐고요. 1906년에 단결권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1927년에 총파업 금지법이 제정이 돼서요, 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46년에 이 노동당 내각에서요, 이 노동당 내각에서 이 총파업 금지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면서 노동 3권이 보장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1932년에 노리스 라과디아법에 의해서 쟁의행위의 자유가 확립됐고요. 1933년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전국산업부흥법에서 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1935년에 연방 대법원이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1935년 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을 하고요. 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연방노동관계위원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동위원회와 이제 위상이 같은데요.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우리 헌법은 제33조의 단결권에 앞서서 제21조 제1항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결사의 자유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결성해서 여러가지 목적, 이를테면 정치, 경제, 예술, 학문, 체육, 오락, 사교, 자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체의 형태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자유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조직된 공동체는 과거의 사회체제나 전체주의 국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과거의 경우에는 그 신분적 단체 질서의 형태를 좀 취하고 있었고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 지배 집단이 지시하는 가치 체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계획적인 형성과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결사의 자유는 이러한 것들과 구별되는 자유로운 사회 체제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결사가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네, 결사, 맺을 결자에 모임사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모임을 맺는 거, 그러니까 단체를 만드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이나 단체,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의미하는 거겠죠. 보통 결사에 대해서는 법인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단체를 형성하고 그 조직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개념들을 개념 요소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다수인입니다. 이 결사는 단체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 3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1인 회사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결사, 그러니까 1인 결사도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사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단체가 결성되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음은 공동의 목적인데요. 이 공동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상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아주 폭넓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꼭 이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목적, 아니면 종교적이거나 학문적인 목적,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에 계단을 3칸씩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젓가락을 짝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라면에 밥 말아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결사들도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체의 결성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입 강제라든가 또는 조직 강제가 좀 인정되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으로서의 그 요건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는 공법상의 단체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의사회라든가 요새 의협이라고 많이 하죠. 변호사회, 변협 뭐 있는데 이런 공법상의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이나 변호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요.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뭐 의사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단체들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이 결사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헌법재판소도 이들 공법상의 단체들은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이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 일시적인 모임은 결사가 아니라 이 집회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도 이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결사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계속되는 기간은 좀 좁게 이해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이 잠정적인 목적을 위한 결합도 상관없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결사는 다수인이나 그 단체의 구성 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외형상 결합을 전제해서 뭐 특정한 형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구성원이 좀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가 구성원인지 이 대체로 확정되어 좀 있어야 하고요. 네, 조직의 의사란 하나의 형성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넓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뭐 하나의 기관이라든가 뭐 정관, 뭐 규약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집회가 주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거기서 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뭐 어떤 특정한 조직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이제 폭넓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결사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결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가입해서 활동하고 또 탈퇴하거나 해산하는 자유, 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소극적으로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자유권으로서 결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집단적 자유권으로서 결사 그 자체도 보호를 합니다. 이 집단적 결사의 자유는 결사의 존속과 활동, 그리고 자신의 조직, 의사 형성의 절차나 뭐 업무 수행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는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데요. 언제, 뭐 또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형태로 단체를 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리고 이제 결사의 명칭과 소재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 그죠? 이게 이제 보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이 단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요. 단체 생활을 스스로 자유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는 구성원에 대한 처벌권이나 징계권도 갖는데요. 물론 이제 가장 큰 처벌은 제명이겠죠. 그 이상의 처벌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결사의 자유는 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는데요. 이 단체의 구성원
그 개개인의 활동의 자유만이 아니라 결사 그 자체의 활동도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구성원을 모집하는 활동도 보장되겠죠. 네, 결사의 자유는 스스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이미 결성되어 있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합니다. 자, 가입을 원하는 단체에서 이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그런 단체를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나를 가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는데 그건데요. 자, 원칙적으로 긍정됩니다. 자, 회원을 받지 않을 자유, 그것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보아야 하겠죠. 결사의 자유는 이 결성한 단체를 언제든지 이제 스스로 해산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이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죠. 자, 이제 단결권인데요. 이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이 결사의 자유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헌법상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결권은 이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의 단체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그 쟁의단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일시적 쟁의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 단결권은요,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단결권의 주체가 누구냐? 다른 말로 이제 누가 단결권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단결권이라는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노동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된 집단 역시 단결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쪽 단결의 상대방인 이 사용자도 단결권의 주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 노동법에서는 사용자를 단결권의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단결권의 상대방으로 이제 노동자 단결의 상대방으로 이해를 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 사용자도 단결권의 주체로 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단결권의 주체라고 했는데요. 그럼 누가 노동자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자는 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팔아 그 대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이냐 이런 거는 묻지 않고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이제 해고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동자 당연히 포함되고요. 나가서 이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됩니다. 군인이나 이 공무원인 노동자 역시 원칙적으로 단결권의 주체인데요. 현행 우리 헌법상으로는 이 법률의 허용 규정에 따라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자에 한해서 이 공무원의 경우에 법률이 허용하는 자에 한해서 이 노동 3권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행 헌법이 1987년 헌법이니까 이게 벌써 30년도 훨씬 넘었죠. 게다가 이게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법률의 허용 규정에 따라 이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건 좀 낡은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 3권을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법률로서 이제 허용한 사람들만 그 노동 3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노동자들이 공무원이든 뭐든 이제 다 그러니까 노동 3권이 인정되는 대신에 이 법률은 이제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이제 금지 규정을 두는 거죠. 이러이러한 직종은 이제 그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는 게 이렇게 이제 금지 규정을 두는 게 허용 규정에서 금지 규정으로 좀 바꾸는 게 이게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헌법 규정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뭐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 통상 그 경찰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 파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노동 3권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자, 군인의 경우에는 이 어떤 국제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군인의 경우에는 이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군인의 경우도 당연히 이제 단결권의 주체가 되는데 이게 군인의 경우에는 좀 사정이 그러니까 이게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군인의 단결권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제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 그 국가의 법률에 이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군인의 단결권을 뭐 인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주로 이제 북유럽,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군인 노조들이 그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군인 노조가 있습니다. 네, 단결권은요, 이 노동자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그 단결의 결과인 그 단결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동조합이죠. 이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결체가 갖는 이 단결권은 노동조합 자체의 그 존립에 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적극적인 단결권뿐만 아니라 이 소극적 단결권,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을 권리도 단결권에 의해서 보장받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자, 어떨까요? 헌법이 자유나 권리를 보장할 때는 그러한 자유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결권 역시 이 적극적인 단결권뿐만 아니라 이 소극적 단결권도 보장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또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외부적인 간섭이나 뭐 자극 없이 모든 걸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노동자 개인의 어떤 순수한 자유에 맡겨 놓는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거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 게 이게 노동자의 내면에서 아주 순수한 의사 형성만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없이 노동자 그 개인의 어떤 순수한 의사 형성만으로 그런 게 가능하냐? 솔직히 무언가 좀 외부적인 자극이나 간섭이 없다면 사실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 강제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조직의 단결과 또 단합된 힘을 위해서는 조직의 가입을 권유를 하고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강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이 조직 규율도 요구가 되는데요. 이 조직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구성원은 당연히 징계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사용자와의 어떤 대등한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한 조직으로 있어야 사용자와 이렇게 이제 교섭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어느 정도 이 조직 강제라든가 조직 규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직 강제나 조직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소극적 단결권은 좀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조직 강제, 조직 규율과 소극적 단결권은 이게 서로 좀 안 맞는 거죠. 서로 이제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상반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극적 단결권은 이거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소극적 단결권을 이 단결권의 내용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결권 안에는 이 단결하지 않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결하지 않을 권리,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는 그런 권리는 없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러한 권리, 그런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는 그냥 일반적인 이 결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는 단결권의 내용이 아니고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노동조합인데요. 이 노동조합은 단체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자 단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뭐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이 단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려면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할 것 같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명 이상이 필요하고, 단체 교섭이나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단체가 하는 거니까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하려면 단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건 단체의 권리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한 이 말 있죠. 이런 말들은 이게 논리 필연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오히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책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법제화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요. 이 프랑스는 노동 3권을 단체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혼자서 단결하고, 또 혼자서 단체 교섭하고, 또 혼자서 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같은 권리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문화나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프랑스 이제 노조 시위 장면인데요. 이게 어디 노조냐면 프랑스 경찰 노조입니다. 이
경찰 노조가 지금 이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특이한데,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유럽 나라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경찰들도 이제 단결권,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권리는 결국에 이제 파업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이제 그 일반 노조와 공무원, 경찰이나 공무원 노조가 그 차이가 이 파업권이 인정되느냐 아니냐 뭐 여기에서 갈라지고요.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당연히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은요, 이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인데요. 노동조합은 이 조직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까요? 자, 먼저 이 직업별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조직 범위를 어떤 특정한 직업 또는 직종으로 한정하는 노동조합이고요. 다음은 이 특정한 산업이나 업종으로 한정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요. 조직 범위가 특정한 기업으로 한정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겠죠. 그리고 이 잡다한 산업이나 직종에 걸쳐서 있는 이 일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자, 일반 노동조합은 직종이나 산업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까닭에 이게 단체성이 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 산업별 노동조합이 이제 산별 노조가 다른 산업 분야로 이제 조직을 확대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거대한 아주 큰 일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어떤 지역별 노동조합도 이게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별 노동조합은 그 지역에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일반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굳이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 형태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의 특징들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직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은요, 그 직업군의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배경으로 해서 강력한 교섭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직종별 노동조합은요, 이 노동운동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발달한 노동조합의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숙련 노동자들의 조직적 독점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뭐 초기에는 이게 길드라는 어떤 동업조합의 색채를 띠고 있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단결력이 강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용노조가 될 가능성이 적고요. 뭐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대한 제한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또 직장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독점성과 배타성이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 노동자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또는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또 사용자들도 그 직종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합원하고 사용자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점도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장님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제 선배님, 형님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그러다 이제 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사용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거의 처지가 다 비슷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랑 노동조합원이랑 이게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점, 뭐 이게 이것도 상당히 이 직업별 노조의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산업별 노동조합은요, 이 숙련되지 않은 이 미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달한 조직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 이 구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조직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같은 분야, 그러니까 같은 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지위를 좀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인데요. 하지만 이제 각 직종마다 이제 그 직종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뭐 이러한 특수성에 적합한 노동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단점에 해당해요. 네, 기업별 노동조합인데요.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공동의식이 성숙되지 못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산업이나 같은 직종에서도 보면 이 단위 기업마다 이제 시설 규모라든가 지급 능력 같은 게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때 이 다시 말해서 이 기업 간 격차가 클 때 활용되는 이 조직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업 내 노동자들의 그 노동 조건을 좀 종합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예, 사용자와의 관계가 참 상당히 긴밀하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노사 협조가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장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이 이 어용 노조가 될 위험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실 아래층에 이제 바로 노조위원장실이 있고 그렇죠. 이제 가끔씩 이제 노조위원장이 이제 무슨 전무이사, 상무이사하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노조위원장이랑 둘이 그냥 샤바샤바해서 그래서 이제 도장 찍고 노사합의 딱 발표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게 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을 해서 이 조직 강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좀 하나의 이 특정 노동조합이 이 조직을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의 지위 개선에 반드시 좀 공평을 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가 같은 기업 노조에 기업별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안건이 꼭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점이 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1953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제정 노동조합법은 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언제냐면 이 유신 때였는데 네, 1972년에 이 박정희가 뭐 그때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었는데 이 박정희가 이 탱크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국회를 해산해 버리고요. 이 김종필을 그 국무총리로 삼아서 이 비상 국무회의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신헌법을 만들죠.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데, 이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존속을 하면서 이 국회를 대신해서 참 많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어디서 만드냐,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국회가 아닌 데서 이제 만든 거죠.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이제 제정하고 또 많이 개정했는데, 자, 이러한 기구들을 비상입법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입법기구라면 국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회를 대신하는 어떤 비상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이 비정상적인 입법기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법을 좀 악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악법이라고 부르는 악법이라고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이 법들은 대부분 보면 이 비상입법기구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좀 불행한 현실인데요. 우리나라 현대사에 이 비상입법기구가 이게 그 시기가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그죠? 박정희가 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설치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자, 두 번째는 방금 말한 이 비상국무회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있는데, 바로 세 번째가 이 전두환이 그죠?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주 시민을 학살한 후에 세운 이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비상입법기구의 이런 어떤 입법활동,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이런 활동들은 이 권력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진짜 이제 무력에 의한 통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정하고 개정했던 이 법률들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악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뭐 지켜라. 뭐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악법도 법이다. 근데 누가 한 말이죠? 네, 뭐 이제 테스 형이 한 말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이제 이 소크라테스 형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문헌에도 문헌 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아무런 이제 근거가 없는 말인데, 이게 그냥 이상하게 이제 떠도는 말이죠. 독재 정권이 시절에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소리를 했던 건데,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그냥 악일 뿐이에요. 이거는. 이건 그렇죠. 마치 독약이 약이 아니라 독인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1973년에 개정된 이 노동조합법은 이 노동조합 지부나 분해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의무화했는데요. 자, 이거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좀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좀 분명히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80년에 드디어 이제 그죠? 이 전두환이 한 짓인데요. 이 1980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그렇죠? 이게 이제 전두환이 만든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 줄여서 국보위라고 하죠. 이 국보위에서 개정한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을 기업별 조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둡니다. 자, 그러다가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이 기업별 조직강제 조항을 삭제했고요. 네, 지금은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 이 현행 법률은 노동조합의 조직 유형에 대해서 아무런 그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어떠한 유형의 조직으로 조직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결국에 단결권의 주체인 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정할 문제인 거죠. 네,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또는 아니면은 이 직종별 또는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들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다면, 특정 기업에 속한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또 이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 걸쳐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 또는 일반 노동조합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이 기업별 조직이냐 아니면 초기업적 조직이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 발전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대부분 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초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노동조합의 이 조직 형태는요, 이 기업별 노동조합이거나 아니면 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좀 해당합니다. 또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는 어떤 이게 이제 결합 방식에 따라서 노동자 개인을 좀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요,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나누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그 단일 조직과 또 연합체 조직 또는 뭐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 노동조합 또는 뭐 연합 단체 뭐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 보면 이 연합 단체는요, 이 산업별 연맹이나 아니면 이제 총연맹의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오랫동안 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강제되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별 노동조합은 이 산별 연맹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단위 노동조합 또는 단위 노조라고 하면 대부분 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네, 그리고요, 이 노동조합이 전국 규모냐, 뭐 지역 규모냐,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조직을 또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라고 해도요, 이 전국에 걸쳐 있는 이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이 있고요, 또 조그만 지역에 걸쳐 있는 그런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일반 노동조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규모라든가 이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는 이게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큰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단일 조직인데요. 이 단일 조직은 노동자들이 개인 가입의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앙 조직에 개별 노동자들이 직접 그 구성원이 되고요. 각 지역이나 어떤 지구별로 지부라든가 분회를 두는 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각 지부나 분회는요, 이게 이제 단일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노동자들이 이 중앙 조직인 노동조합의 이제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뭐 지부나 분회는 어떤 자주적인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이 지부나 분해가 이제 독자적인 그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이제 지부나 분해가 독자성을 갖는지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조직 내부에 관한 규약상의 문제에 불과한 거죠. 네, 연합단체 또는 연합체 조직은요, 이 단체 가입의 방식을 취하는 건데요. 이 각 지역별 노동조합이나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독립된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지면서 이 전국적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체 조직의 구성원은 이 개별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자, 이들 노동자들로 조직된 독자적인 노동조합인 거죠. 이 연합체는 단순히 노동조합 간의 협의 연락기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연합체의 규약에 의해서 그 회원 노동조합들을 통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일된 조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3주차 출석 인증 과제인데요. 자, 오늘 수업은 그 노동조합의 조직 유형에 관한 게 주가 됐으니까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죠? 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아마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이제 일제 시대라든가 해방 이후에 있었던 그 노동조합 운동이 아니라 뭐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현재가 언제냐 이렇게 노동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현대를 얘기할 때는요. 뭐 이제 그 기업 현대가 아니라 이제 어떤 모던한 거 그런 현대가 언제냐면 이제 1970년을 기준으로 삼죠. 이 전태일 열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금의 노동운동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자 이제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최초의 산별 노조,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의 산별 노조는 그 아무래도 이제 법의 노조 기간이 가장 길었죠. 아닌가요? 교수 노조가 가장 길었나? 어쨌든 이 법의 노조 기간이 한참 길었던 이 전교조, 그러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좀 현대적인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제 법률이 강제한 게 이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복수 노조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업별 노조 형태를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산별 노조로 형태로, 그러니까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그러니까 단결의 형태는 결국에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과 관련을 해서 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가 갖는 이 바람직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이 산별 노조가 갖는 어떤 부정적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뭐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점과 부정적인 점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을 해서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유까지 좀 포함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을 제가 이제 5줄 내외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 화면을 기준으로 했던 건데요. 어쨌든 뭐 이제 한 5줄 정도 그쯤 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핸드폰으로 했을 때 한 5줄로 올리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이제 상당히 또 길게 쓰는 저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뭐랄까 그 분량은 5줄 내외라고 했는데 크게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더 쓰셔도 되고요. 더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아주 좀 간결하지만 이 논리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참신성 뭐 이런 것들이 팍팍 묻어나는 게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갖는 바람직한 점 또는 이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 바람직한 점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점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네. 뭐 이제 분량은 조금 뭐 이제 5줄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많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요. 이 노동조합, 네, 노동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